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스티브 잡스 두 번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애플 컴퓨터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애플 컴퓨터가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큰 회사로서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 관해 짚어가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애플 컴퓨터가 매킨토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우리의 1984년이 OL의 1984년과 다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광고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전국으로 전파를 타는 주요 방송사 3군데와 지역 방송국 50개에서 이 광고를 다룬 보도를 내보냈다. 유튜브가 없던 시절 이는 애플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대중에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광고는 결국 TV 가이드와 애드버타이징 에이지가 뽑은 이 시대 최고의 광고로 선정된다. 매킨토시 컴퓨터가 출시가 되고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잡스는 많은 공을 들여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광고와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신경을 썼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적인 연출의 귀재인 잡스는 어두운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작은 탁자 위에 천으로 만든 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매킨토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대 위 커다란 스크린에서 보게 될 모든 내용은 바로 이 가방 안에 든 물건이 실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컴퓨터와 마우스를 꺼내 신속하게 연결했다. 그리고 셔츠 주머니에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꺼냈다. 청중석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강당 안에 불의 전차 주제곡이 흐르고 탁자 위 매킨토시 모니터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무대 스크린에 커다랗게 나타났다. 그래서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 장면들이 항상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죠. 저는 이전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본 적도 사실은 그냥 짧은 이미지로만 많이 다니니까 봤는데, 제가 명화 스토리텔링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스피치 방법을 수업을 들을 때 스티브 잡스를 예시로 들어서 잘 하는 케이스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그것을 발표를 할 때 조명의 크기라든지 조명이 나오는 그 시간, 그리고 세기,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많이 스피치를 연습, 제스처 같은 거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또 완벽주의자니까 연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비즈니스가 합류하는 영역에서 서로 비슷한 야망을 품었다. 하지만 둘은 성장 배경이 달랐으며 성격 역시 극과 극이었다. 게이츠의 아버지는 시애틀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다수의 자치단체 이사회에 몸담은 지도층 인사였다. 게이츠는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마니아가 되었다. 하지만 결코 바나나나 히피, 종교적 구도자 혹은 반문화 운동의 일원이었던 적은 없다. 블루박스를 만들어 전화회사를 갈취한 잡스와 달리 게이츠는 자신의 학교를 위해 수업 일정을 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역의 교통 엔지니어들을 위해 통행량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정했던 것도 인도의 그루에게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집안이 굉장히 보통 집안이 아니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네요. 잡스는 미국계 엄마와 시리아계 무슬림 아빠 사이에서 결혼 전에 생겼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반대로 그 양 부모님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 입양이 돼요. 입양이 되어서 입양된 양아버지의 성이 잡스였던 거죠. 그래서 잡스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고, 양아버지는 중고차를 수리를 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보내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는데 친엄마가 입양을 할 때 조건으로 대학교를 보내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부모님이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책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굉장히 어린 시절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고 성격도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이츠는 특유의 앵앵대는 목소리로 훗날 업계의 고전이 되어버린 재치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글쎄요, 스티브, 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에겐 제록스라는 부유한 이웃이 있었는데 내가 텔레비전을 훔치려고 그 집에 침입했다가 당신이 이미 훔쳐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도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까만 화면에 글자와 숫자를 써가지고 명령어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윈도우가 나오면서 마우스로 시각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기 이전에 제록스에 있었던 거예요. 제록스에 그 기술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잡스가 그 기술을 보고 그래서 잡스가 이걸 이렇게 사용해서 제품화를 하면 되게 상용화가 될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부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 애플이 좀 약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런 맥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되도록 그 애플에서 다음 버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걸 윈도우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그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가 알려줬으니 너네는 기술을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소송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또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그 기술 자체가 원래 너네 기술도 아니고 제록스의 기술이었는데 내가 그걸 사용하기 전에 너네가 먼저 그냥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스나 스티브나 둘 다 그 기술 자체를 만든 사람은 아닌 거죠. 그 기술은 미리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이 그런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거죠. 스컬리의 경우 잡스가 상대를 회유하거나 속이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종종 불쾌하고 무례하게 대하며 이기적이고 비열하게 군다는 게 문제였다. 기숙학교와 기업의 영업팀에서 세련된 사교수를 익힌 스컬리는 잡스의 천박한 행동 방식을 용인하기가 힘들었다. 제품 디테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스컬리를 잡스가 용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스컬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배려가 많았으며 예의가 발랐다. 잡스는 그렇지 않았다. 한 번은 제록스의 부회장 빌 글래빈과 약속이 잡혔다. 걱정이 된 스컬리는 잡스에게 제발 예의를 갖추라고 간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잡스는 글래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잡스는 향후 몇 년 동안 컴퓨터가 100배 이상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애니메이션과 3D 그래픽 분야가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잡스는 사람들이 미처 자기가 뭘 필요하는지 깨닫기 전에 그 앞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리사 브레너는 음식에 대한 잡스의 강박증에 그의 인생 철학이 반영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즉 금욕주의와 미니멀리즘이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철학 말이다. 아버지는 훌륭한 수학은 척박한 자원에서, 즐거움은 절제에서 비롯한다고 믿었어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공식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훌륭한 수학은 척박한 자원에서, 즐거움은 절제에서. 되게 와닿는 부분이었고 금욕주의와 미니멀리즘으로 잡스가 굉장히 강박적이고 또 완벽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잡스에게 이런 강박증이나 완벽주의가 생겼을 수가 있는데 되게 그런 자신의 결핍이 훌륭하게 승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핍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승화할 수 있는지가 또 각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잡스가 가끔 진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헬무트 소넨펠드는 헨리 키신저에 대해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게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정당하다고 느낄 경우 종종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 잡스 성격의 일부였다. 반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장하거나 감춰두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는 때도 있었다. 의도적인 거짓말과 지나친 솔직함 모두 일반적인 규칙들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의 니체 철학적 태도의 여러 측면일 뿐이었다. 저희는 잡스는 굉장히 단순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화나 소개들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의 다양한 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의상 이야기, 또 그리고 이제 아이팟과 아이패드에 관한 이야기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